자, 32페이지 확인 설명 파트입니다. 역시 중요한 단원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목이 이렇게 되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는 그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원이 왜 중요하냐를 이렇게 봅니다. 중개 대상물이 이런 거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이 잘 되어야 매수자가 사겠소.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는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해야 된다라는 의무고, 이런 확인 설명을 할 때는 거짓으로 하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겠죠. 예를 들면 도로도 안 나는데 내년에 길 나면 대박 터진다, 지금 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확인 설명을 무리하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법으로 중요한 단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를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의뢰에 동그라미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물건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에다가 밑줄을 닦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제시 동그라미 합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 설명을 합니까? 하니까 우리 법에서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랬습니다. 의뢰가 뭐냐 하면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말이 줄 것이었죠. 누구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 갑을 중에서 취득하는 자가 을이 취득을 하는 사람이죠. 취득하는 자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시 동그라미 하셨죠? 성실하게 설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원이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이 가벼운 내용을 문제로 띄우면 50% 학생은 틀립니다. 첫 번째 틀리는 것,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양 당사자가 아니고 취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말이 싹 지나가니까 틀린 데를 못 찾아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양 당사자에게 설명 한번 해보렵니까?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온 사람에게 중개업자가 가가지고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이 있으며 저당은 얼마나 설정돼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면 갑이 설명을 잘 듣다가 중개업자를 보면서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저 사람이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것 아니잖아 지금. 그죠? 법대로 누구에게? 취득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놓치더란 말이에요. 또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또 취득은 알아놨거든 지금.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X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돼. 그죠? 그때 이 자료라는 것은 뭐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이런 자료겠죠. 그래서 지금 제시했던 내용들을 가볍지만 왜 틀리느냐를 의식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자, 내려가면 2번 확인 설명 의무자, 설명의 시기 이런 것들은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교재 32페이지 제일 하단 확인 설명할 사항이 나타났고 33페이지에 자료가 들어오는데 또 빡빡하게 들어오죠. 그 9가지 자료를 확인합니다. 근데 이 9가지가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확인합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확인 설명할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들어왔고, 확인 설명할 사항은 하니까 1번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종류가 뭐 아파트면 아파트, 토지면 토지 이런 말이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라. 아, 양이 많죠? 근데 어디서 듣던 소리 같죠? 그죠? 일단 중 동그라미 합니다.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배할 때 도 동그라미,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수, 동그라미. 4번 도로와 대중교통, 도, 동그라미 합니다. 5번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밑줄 긋고 6번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해라, 소, 동그라미 합니다. 7. 토지이용계획 등 공법상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 8번 거래 예정금액, 예, 동그라미. 수수료 실비, 실, 동그라미 합니다. 9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조세할 때 세,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내용들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실을 확인 설명해라 까지 왔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정보 공개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하는 것하고 지금 확인 설명하는 것은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실을 확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눈 이유가 확인 설명과 정보 공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복잡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는 지난 시간 했는 거니까 지나간다 치고 지금 거 잘 보셔야 돼요. 확인 설명한 사항이 뭐라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실을 확인 설명한다. 이 제목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지나가는 것은 또 지나갔으니까 두고 중이 뭐라고요? 중만 들어오면 중개 대상물만 기억하라니까요. 그 다음 도 하면 뭐? 도배가 기억나야 돼. 그러면 도배와 벽면의 상태. 수 하면 수도가 보이십니까? 그럼 수도만 찾으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도 하니까 도로를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소 하니까 소유권만 찾으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는 올라옵니다. 공법상 제한사항. 세는 취득에 따른 조세. 예, 예정가격, 수수료와 실비도 확인해라.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렇게 갑니다. 확인 설명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실을 확인 설명한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빨리 읽으면 확인 설명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하고 비교하고 싶어서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은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한다. 이렇게 해놓고 큰 틀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천천히 확인할 거예요. 오른쪽 3번 이제 자료 요구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자료 요구권에서 잡으셔야 될 것은 1번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상태 일단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죠?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상태를 요구한다. 상태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핵심을. 자, 이 상태라는 말은 중개업자가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해 가는데 중개업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물건의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등기부를 보고 설명하면 되죠. 또 뭐 백화점하고 거리, 지하철과의 거리, 입지조건도 중개업자가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상태는 중개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태가 뭡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1조 아침에 햇볕은 몇 시에 듭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들어야 되죠. 또 뭐 1조 소음, 아래 위층가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를 중개업자가 확인해라 그러면 그 아파트를 이렇게 딱 보고는 비가 오면 물이 새겠네, 상태가 안 좋네, 또는 아래 위층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네, 이런 상태는 중개업자가 봐서 확인할 수 없죠. 건축물 대장을 보거나 이렇게 물건을 본다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상태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법에서 상태도 중개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골 때립니다. 어떻게 골 때리는가 하면 이 갑이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중개업자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을한테 하기 위해서 자, 1조 아침에 햇볕은 몇 시에 드는지, 아래 위층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라고 법에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중개업자가 그 주인을 빤히 보면서 오늘은 시간이 없고 내일 가서 하룻밤 자겠어 이래야 돼요. 하룻밤 자봐야 그 다음에 뭐 햇빛이 몇 시에 드는지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를 알지, 그죠? 아파트 팔아달라는데 하룻밤 자겠어 하는 그놈도 웃기는 놈이지만 그 다음날 가서 하룻밤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가 오네 하룻밤 더 자야 되겠어 이래야 된다고.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그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맛이 간 소리입니까? 맛이 간 소리지. 그러니까 상태를 요구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니까. 상태는 요구할 수 있지 확인은 못하죠. 그래서 법에 자료 요구는 상태를 요구한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권리관계나 입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 시험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태를 요구하는데, 자, 첫째 줄 1번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죠 에게 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2번 불응시 중개업자의 의무, 불응에 동그라미 딱 합니다. 자, 불응이라는 말은 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할 수 있으니까 중개업자가 물어봤겠죠.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이 우리 집은 비가 오면 물이 줄줄줄 셉니다. 이런 말하는 놈은 아무도 없죠. 물이 줄줄줄 새도 살짝 비칩니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다행인데 갑이 신경기를 확 내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파시오 이럽니다. 불응했다 이 말이에요. 왜 불응했을까요?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번 불응을 하면 중개업자는 첫째 줄에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 그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명해 준다? 을에게 내가 물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록을 해놔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 A가 당신이 다 썩은 물건을 팔았잖아요 라는 이런 말이 나올 때 내가 그렇게 설명했었잖아 이렇게 근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를 잘 이렇게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려가면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거는 이제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실무편에 가면 실제 양식도 만나게 되고, 제일 하단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위반하면 중개업자는 뭐 받습니까? 업무정지다. 업무정지 하나 줄 거놓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면서 가끔씩 이런 느낌 오죠? 뭐는 업무정지, 뭐는 1년에 1000만원, 뭐 상대적 취소 사유 이런 말이 지금 단원에 막 끼어들어오니까 좀 어지럽다. 절대 어지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 수업을 들을 때는 들으니까 이게 많은 것 같지만 마지막 편에 가면 이런 형벌이나 벌칙에 대해서는 암기법 이렇게 하면서 뭐 노래를 부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답하기 좋은 게 이런 겁니다. 1년에 1000, 업무정지,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나중에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지금은 해당되는 단원에서 이렇게 잘 들어주셔야 돼.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한번 들어봤다 이거 하고 그냥 암기법을 들이대는 거하고는 사정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하나 배웠는 거 그냥 기억만 해보는 거예요.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 중개업자는 뭐 업무 종지 이런 것만 들어놓으면 된다고요. 나중에 싹 묶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단원이 시험 칠 때도 제일 점수 받기도 좋습니다. 그래 가볍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교재 34페이지가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접어듭니다. 스토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럼 잘하면 매수자가 내 사겠소 그러겠죠. 사겠소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단원으로 이제 접어든다고요. 스토리가 그렇게 연결이 딱딱딱 되고 있죠. 자, 또 거래계약서는 무엇입니까? 하면 이런 말입니다. 물건을 파는 매도인과 사는 사람 매수인 사이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이제 설명을 잘해서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중개업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때 계약서는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 작성해도 되고 중개업자가 작성해도 되고가 아니고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가 반드시 작성하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래계약서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중개업자가 왜 중개를 합니까? 1.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고 싶어서.
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답이 몇 번? 2번이죠. 중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까 그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지. 뭐 인격을 양성하려고 지금 자기가 중개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계약 거래계약서 작성은 중요한 단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 1번. 1번에 1번. 중개업자는 반드시 중개업자라고 제시되어 있잖아요. 법에.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을 우리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뜻이에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및 날인한 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 5년 동안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누가 작성한다? 반드시 중개업자가 작성하고 그 사본은 몇 년 보관하고 5년을 보관하라 이렇게 크게 제시했죠. 자, 2번 고용인의 작성 의무 여부하여 고용인은 작성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고용인 중에서는 중개보조원은 작성 못해요. 그런데 소속 공인 중에서는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내려가면 3번 성실하게 작성해야 될 의무도 있다. 이건 뭐 상식이죠, 사실은. 그죠? 그때 중개업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까요? 1억으로 계약을 했으면 1억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8,500만 원으로 다시 하나 쓰는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세금 등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허위 기재했다, 이중 작성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지문은 계약서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라, 이중 작성하게 되면. 그래서 3번 성실 작성 의무 옆에다가 위반시 이렇게 적어놓고 상대적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상대적 취소 사유다 그럽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내려옵니다. 2번 거래계약서의 서식, 거기에다가 왕별표 딱 그려놓습니다. 자,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계약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누가 작성한다? 중개업자가 작성한다 그랬죠. 그리고 작성하고 중개업자는 5년간 보존하라 그랬잖아. 그죠? 쌍방이 교배주고. 그런데 작성을 하는데 그럼 서식을 어디에다가 적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국토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장관이 표준 서식을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여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으니까 써도 되고 안 쓰는 거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결국은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업자가 작성을 할 때 서식이 있느냐 하니까 법정 서식은 없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공장이라고 칩시다. 그럼 10억짜리 공장을 팔고 삽니다. 그럼 돈 10억이 왔다가 갔다 하는데 이런 계약서를, 중요한 계약서를 법정 서식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 보면 그래서 현재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법정 서식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이 뭐다? 거래계약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를 안 하면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거래계약서는 중요한 건데 이게 아무데나 적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안 쉬워요. 뭐 법정 서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중 법정 서식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이 뭐? 거래계약서예요. 그럼 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가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아파트를 이 사람에게만 팔아라. 그런 규정 없죠. 1억에만 팔아라. 그런 규정도 없고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죠? 형식에도 자유가 없으니까 모든 계약은 자유로우니까 이런 계약서에 쓰라라고 못한다고요. 한 30년쯤 됐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는 그죠? 매매계약서가 중요하니까 관인계약서라 그래서 관청에서 만드는 계약서를 써야 된다라는 시절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요?
30년 전에. 지금 다 그런 거 다 없어졌다니까요.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적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래놓고 만들지도 않았고 또 있어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강조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중개업자가 그죠? 10억짜리 공장을 체결했어. 그래서 이제 10억짜리 공장을 계약했으면 큰 계약을 했잖아. 그죠? 계약서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매수인한테 옆에 있는 신문지를 쫙 찢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계약서를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지금 개조는 계약서는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그러잖아요. 쭉 찢어진 신문지 이러니까 설마 그런데 되겠나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법정 서식은 없다. 아무데나 적어도 좋답니다. 좀 더 갑시다. 중개업자가 그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오늘 계약서를 못 가져왔는데 계약서는 발톱에도 작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또 발톱에 적겠나? 지금 이런 소리가 있으면 원래 시험 되겠나 걱정해야 돼요. 그죠?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발톱에도 적어 어떻게 적습니까? 바늘로 막 새기면 돼. 10억 샀다 팔았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발톱에 일반인들이 발톱에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지. 왜 안 적는가 하면 계약서를 3통 작성해서 중개업자는 5년 보관해야 되니까 만약에 발톱에다 작성하면 발톱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야 돼 발톱.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한 개를 몇 년 보관해야 되고 5년 보관해야 돼. 그래 발톱에 안 적고 전부 종이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를 이 정도로 지금 설명했습니다. 시험에 그래 안 나오겠지만 다시 거래계약서는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OX O 몇 개 뽑아야 되고 3개 뽑아야 돼. 3개 한 개 뽑아서 복사해도 돼. 맞지? 그런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그거를 기억해야 되지. 그 작은데도 230글자 다 들어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를 이 정도로 강조해놨습니다. 이 정도로 안 하면 수험생들은 계약서가 중요한 서류인데 법으로 정해져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꾸. 그죠? 법정서식은 없다. 손톱에 발톱에도 작성해도 된다. 손톱 작성하면 손톱 3개 뽑아가지고 한 개 중개업자 5년 보관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종이에다가 다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말. 그러면 이 중요한 계약서에 법정서식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이 보완을 해줘요. 법정서식은 없지만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9가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보기보다 양이 많지만 짚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적어도 좋지만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적어라. 그 동그라미 합니다. 2번 물건의 표시 동그라미. 3번 계약일자 반드시 적어라. 동그라미. 거래금액과 계약금의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5번 물건의 인도일시 동그라미. 여러분 계약서 적을 때 잔금 언제 지급하고 언제 이사 간다 이런 거 적어줘야 되죠. 그죠? 동그라미. 6번 권리 이전의 내용 동그라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권리 이전의 내용 그것도 3년 정도 출제해서 계속 연속해서 이 권리 이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파트에 보통 저당이 설정됐을 수 있죠. 그럼 내가 이 저당을 안고 살게. 그럼 이 저당권은 누구로부터 누구로 넘어간다. 이런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라. 그 말이에요. 또는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농협에 저당이 5천만 원 설정돼 있어.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주면 이 저당권은 말소하기로 한다. 이런 걸 계약서에 적어놔야 된다니까. 그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동그라미.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도 적어라. 동그라미 합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동그라미. 그 밖의 약정 사항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하고 옆에다가 기타 이렇게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법률 용어가 그죠? 기타 약정사항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기타라는 말이 한자 글이거든. 이걸 전부 한글로 그 밖에 이렇게 다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타나 그 밖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옆에 기타 이렇게 하나 적어 놓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작성할 때 법정 서식은 없다.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그 대신에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기재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거.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를 기억하시라.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처음 들으니까 좀 낯설다, 그죠? 근데 절대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가니까. 자,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예요. 자, 확인. 그에 동그라미 하셨어요. 그가 뭐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적어라.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이 금액이 10억인데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이런 거 적어야 되겠죠. 기는 기타 약정사항, 다른 말로 그 밖의 약정사항. 그리고 걔가 뭐였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라. 이 9가지를 그죠? 시험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냈습니다. 이런 박스 처리를 합니다. 한 4개, 5개 놓고 다음 중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를 모두 찾으시오. 이거. 답은 3개 또는 디귿, 리얼, 미엄 5개. 디귿, 리얼, 미엄을 찾아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에 대해서 탁 물으면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개조부 찾아놓고 있다 없다를 천천히 잡아내셔야 돼요. 지금은 처음 들으니까 천천히 가고, 이게 왜 개조부는 옆으로 3개가 붙었는가 하면 이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6가지였어요. 필수 기재가 건물, 인권, 거기를 필수 기재라 했는데 법이 도입되면서 3가지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조부는 옆으로 붙었는데, 이 개가 계약일자죠. 그죠? 얼마나 재밌었는가 하면 이게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계약일자가 없었죠. 처음에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계약서, 매매계약서든 보험계약서든 자동차 보험이든 계약을 하면 계약 날짜 없는 계약서 없죠. 그런데 그때 계약일자는 필수 기재가 아니었어요. 계약일자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딱 끌어놓고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가 아닌 것 하면 답이 계약일자예요. 그런데 수험생들 절대 못 찾아내요. 왜 그러면 계약일자는 있겠지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없는 게 있나 하고는 이게 답인데도 인권 거기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막 헤매더라니까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개조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일자도 필수 기재예요. 그래서 이제 3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원래도 아마 이 문제 나왔습니다.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맞죠? 이 질문 원래도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해마다 나온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제 9가지를 이렇게 갑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노래를 막 부릅니다. 여러분들 막 귀에 입력되도록 할 거예요. 건물이 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물건인지 몰라도.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말도 안 되지만 그래 기억해요. 이를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다 해놓고 이제 그가 뭔데 물이 뭔데는 천천히 가요. 안 바빠요. 그죠?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 정리하셨고, 35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고 거기는 큰 별을 하나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입문서니까 이제 여러분 조만간에 기본서가 나오겠지만 이 입문서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더라라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 이거 한번 듣고 다 기억하기는 무리인 거예요. 근데 뭐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왕별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3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접어들고,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나가죠.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을 잘 하니까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번에는 뭐를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자,
이제 이 계약이 5억이면 5억으로 이제 체결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 등을 보기 위한 제도로 도입이 되었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세금을 탈세를 방지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한 3문제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왜 또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 거래 신고 안 하다가 적발이 딱 되면 500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뭐를 하나 사고 팔았는지 모르는데 500만 원 과태료 나오면 눈 툭 튀어나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이 제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라는 게 출발하는데, 그 1번에 있는 첫째 내용이 이 전체 내용의 50%입니다. 그럼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거래 당사자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매도 매수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래 신고는 뭐만 한다? 매매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해라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매도 매수인은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 동그라미,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동그라미. 그러면 물건이 모두 몇 개? 요 4가지만 신고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매매 밑줄 닦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로, 거기 계약일로부터 60일 별 닦아놓고 며칠 내로 신고해야 된다고요? 60일 이래 대답하면 50점밖에 안 나와. 계약일로부터 60일 항상 잡으셔야 돼요. 잔금 지급한 날, 등기한 날로부터가 아니라니까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로 실제 거래 가격 등을 매매 대상 부동산의 줄 바꿔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긋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사람을 우리는 신고관청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 지금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한테 강조했는데 이 내용이 전체 50%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 필기는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다 교재에 있는 거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금까지 들은 솜씨대로 하니까 여러분 따라오면서 대답하기를, 어떨 때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한다. 그죠? 왜? 매도 매수인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중개업자가 매매 말고도 임대차도 하죠. 그 임대차 같은 건 신고 안 한다니까요. 자, 다시. 이렇게 소유권이 이 사람으로부터 일로 바뀌는 게 매매 말고도 방법이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유자가 바뀌는 거. 그렇지. 교환해서도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또 상속으로도 바뀝니다. 상속으로도 소유권이 바뀌죠. 정려, 이건 네 해라 이러면 소유권 바뀌잖아. 그죠? 봐요. 교환, 상속, 정려, 또 대물변제 이런 것도 있어요. 대물변제는 뭔가 하면 내가 돈을 빌려갔는데 못 갚으면 이 물건을 대신 가져가라. 물건의 소유권이 달라지죠. 그걸 대물변제라 그래요. 또 경매로도 소유권이 달라지죠. 경매 받으면 소유자가 달라지잖아. 그죠? 소유권이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많아도 그런 건 신고 안 해요. 뭐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매매만 신고한다. 좀 전에 배운 솜씨대로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그렇지. 그런 대답이 나와야지. 60일 하면 50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50점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50점은 내년에 다시 공부해야 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체결일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3번 어디 가서 신고하랍니까? 방금 체크하셨죠? 신고관청에 가야 돼. 자, 그러면 신고관청이 어딥니까? 하니까 방금 그 줄 것이었지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이에요. 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잘 들으셨는지 물어봅니다. 이 중개업자 A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토지입니다. 어디에? 제주도에 있는, 제주에 있는 토지를 거래했다. 자, 서울에 있는 중개업자 제주도 땅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지.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니까 제주시에 가서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곳이 신고관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관청에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하는데 신고관청이 부동산이 있는 시, 구니까 제주도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중개업자 제주도까지 간다는 게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번째 방법이 나오죠.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을 방문신고라고 해요.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죠. 그죠? 반드시 방문신고하라 그러면 서울에 있는 중개업자가 제주도까지 가서 신고한다는 게 장난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방문신고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이 전자문서라는 게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가보면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신고한다? 인터넷으로 신고해요. 몇 프로? 99.999%가 인터넷으로 다 신고해요. 근데 정 가고 싶으면 방문 신고해도 되고. 그죠? 자, 99.9%인데 여러분 관악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관악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관악구청에 가서 신고하는데 관악구에서도 관악구청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다 전자문서로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신고 방법 잡았죠. 자,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물건을 매매했을 때 신고합니까? 하니까 동그라미 하셨죠. 토지, 건축물, 또 뭐 도정법에 따라서 입주권,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권을 매매했을 때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물건이 모두 몇 개다? 4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했던 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신고한다?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자, 공동으로 신고라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이 신고서에다가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서명 날인해서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더 중요한 말, 신고는 공동으로 하되 1인이 제출이 가능하다. 1인이 제출한다는 말도 잘 잡으셔야 돼요. 1인이 제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또 왜 강조하는가 하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띄웁니다. 공동으로 신고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지금 1인이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묻기를 왜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고 1인이 제출할까요? 옆에다 적습니다. 신고서가 가볍거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신고서가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딱 교재만 해요. 요만한 게 신고서인데 여기 신고서에다가 매도 매수인이 작성하고는 공동으로 제출하라. 그러면 두 사람이 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가야 된다고. 그 가벼운 걸 왜 두 사람이 벌벌벌 떨는데 한 사람이 가면 되지. 그죠? 그래서 가볍거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동으로 신고하여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문제에 당하면 안 된다고요. 공동으로 신고하되 제출은 1인이 제출합니다. 왜 1인이 제출한다고요? 가볍거든. 종이 한 장이. 그죠? 1인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시험 이래 놓는다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죠? 공동으로 신고는 하되 1인이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 지문에 1인이 신고한다 라고 들어오면 OX. 요 신고와 제출은 다른 거예요. 신고서가 O입니다. O.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1인이 신고한다라는 말은 또 이거예요. 5억으로 사고 팔았으면 5억으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수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거 4억으로 신고 좀 하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매도인이 그래 좋다. 4억으로 신고하자. 5억으로 우리가 주고받았지만 그러면 그냥 4억으로 신고가 됐을 건데 갑이 5억으로 사고 팔았는데 왜 4억으로 신고하는데 나는 그럼 못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4억에 신고하자. 안 된다. 그럼 이게 공동으로 신고 안 되겠죠. 그럼 이 갑 입장에서는 매수자 때문에 60일 내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런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법에 정해놔야 된다고. 자, 그 대신 1인이 신고하되 왜 공동으로 안 됐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사유서에다가 뭐를 첨부하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설렁설렁 들으면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공동으로 신고하여 1인이 제출할 수 있다. 맞다 그랬잖아요. 왜 맞다? 가볍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들어온다도 그것도 맞죠.
그때 1인이 신고할 때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를 사유서와 계약서를 사본을 첨부하여 매도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사유서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갑이 적는다면 사유서 해놓고 나 갑은 5억에 팔았는데 매수자 을이 자꾸 4억에 신고하자 하여 혼자 신고합니다. 그게 사유서입니다. 자꾸는 2번 들어가도 되고 자꾸 이렇게 한 3번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사유서를 첨부해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되겠죠? 여기까지가 큰 틀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교재 내용이 연결됩니다. 계속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단에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제 거기 큰 2번 내려오시면 당사자의 신고의무 또 나오죠. 한번 봐요. 거래 당사자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내려갑니다. 2번, 1번,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중 1인이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것도 들으셨다. 그죠? 내려가면 2번. 이때 당사자 중 1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1인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야기 다 됐는 겁니다. 넘어가면 대리인의 신고 이런 건 천천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3번 중개업자의 신고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중개업자 없이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우리 둘이 사고 팔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 두 사람이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중개업자가 개입되면 당사자들이 신고해도 되고 중개업자가 신고해도 되는 게 아니고 중개업자가 있으면 반드시 중개업자가 해야 돼. 이게 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이 이어집니다. 3번 중개업자의 신고. 자, 1번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데 이거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들어가면 약해요. 거기 구청장에게 신고 앞에다가 반드시 중개업자가 이렇게 하나 적어줘요. 법에는 없지만. 그래서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보세요. 2번, 1번. 당해 중개업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2번 신고하는 중개업자는 신분증명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반드시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사항 이런 거 있고 신고 필정의 교부 이런 건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오른쪽 37페이지 하단에 가면 큰 6번 이제 검증체계의 구축이 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 우리는 실거래가가 5억이다 이렇게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바르게 신고했는지 허위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단원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검증체계의 구축 6번에 1번 검증체계의 구축은 누가 한다?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의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거기 국토장관 동그라미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줄 것입니다. 즉 시스템은 국토장관이 딱 만들어 놓고 2번 내려오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의 검증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번에는 거기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토장관이 검증을 하여야 한다. OX. X. 시스템은 국토장관이 만들어 놓고 자, 검증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검증하여야 한다. 고민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검증된 자료를 제일 밑에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누구? 세무관서장은 신고사항을 국세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실거래가를 가지고 뭘 한다? 지방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매기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실거래가가 신고가 도입되면서 그죠? 이제 부동산에 관한 과세는 전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거 들었나요? 실제 우리가 5억으로 사고 팔아도 공시지가가 4억이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수도 있고, 세금은 이걸로 신고 가격으로 하는 수도 있지만 이제는 수학 다 정리되어 있죠. 모든 세금은 뭘 기준으로 한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 자, 7번 뭐 정정과 변경 이런 거는 천천히 보는데 밑에 또 8번을 놓칠 수가 없죠. 8번 위반 시 제재 별표 놓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위반하는 사례. 1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줄 닦아놓고 얼마짜리 되어 있습니까? 2천만 원짜리죠. 원래부터 바뀝니다. 3천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 과태료도 세졌죠? 2천만 원도 센데 3천만 원짜리까지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자료 이제 처음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데, 거래 대금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얼마라고요?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거래대금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거래대금 자료라면 여친사건 하면 3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무슨 말인 거니까, 자, 이 두 사람이 5억에 거래를 했으면 5억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라고 칩시다. 뭐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는데 보편적으로 한 5억에 거래하는 아파트다. 이런 그 정도 아시죠? 저 동네 아파트는 대략 뭐 한 5억 정도에 거래한다 이렇게 알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관악에 있는 아파트를 3억에 사고 팔았다 하고 신고가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동네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5억 500, 4억 9,900, 5억, 대충 5억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3억에 사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관청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더라도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갑하고 을한테 물었겠죠. 어찌하여 5억짜리 아파트를 그대들은 3억에 사고 팔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이 빵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매수자 을이 내 여친이거든요. 내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이렇게 말하면 위반이다 아니다? 자기 아파트를 여친한테 3억에 팔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죠? 그래서 빵긋이 웃으면서 내 여친이어서 3억에 팔았다. 왜? 이렇게 말하면 이길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고 관청에서 이해하겠다. 여친이면 3억에 팔 수도 있다. 그 대신에 여친이라는 증명서를 좀 떼오세요. 이러는데 여친 증명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또 정신없이 여친 증명서 발급받으러 다니면 집구석 개판됩니다,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여친 증명서를 못 떼니까 그러면 3억에 주고받았다라는 대금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죠? 근데 이 자료를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 자료가 어떤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실제로 3억에 팔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억이라는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 근거가 뭔데? 대출을 냈다. 그럼 3억 냈다면 대출 자료 가져와 봐라. 주식을 팔았다. 주식 팔았는 자료. 그죠? 또는 나는 뭐 현금을 직접 갖다 줬다. 그럼 현금을 갖다 줬으면 이 사람이 현금을 사용한 용도가 있을 거 아니라 3억을 받아서 뭐 했는지. 그런 자료들이 거래대금 자료인데 그거를 제출 못하면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부동산 거래시고에 있어서는 제일 센 제재예요. 그래서 앞으로 3천만 원짜리 과태료 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할 것? 여친사건. 이거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여친사건이에요. 우리 실무편에 가면 또 남친사건 하나 나와요. 또 여친하고 남친하고 헷갈리지 말고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여친 증명서를 못 떼니까 거래대금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거를 제출 못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3천만 원짜리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내려가면 2번 취득세 3배의 과태료는 바로 밑에 줄에 줄 것입니다. 허위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3번 계속 해야겠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1번 미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하면, 여러분 며칠까지 신고해야 되죠?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해야 되죠. 그거 신고 안 하면 미신고잖아. 그럼 500만 원 과태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허위 신고를 요구하는 자. 예를 들면 5억으로 거래했으면 5억으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이 중개업자가 가는데 4억에 신고 좀 해주세요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요구 밑줄 긋고. 마지막 3번 신고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 자료에다 줄 꺼놓으셔야 돼. 자료.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했죠.
거래대금 자료는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과태료고, 거래대금 말고 나머지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짜리다.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 자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를 잘 알아놔야 됩니까? 거래대금 자료, 여친사건 3천만 원짜리. 이건 알아놔야 돼. 이거 외의 자료들은 전부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된 내용도 있고 수정해서 정리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 출발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가벼운 시간이 따라옵니다. 기본 윤리, 좀 편안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